그날 밤 나는 분명히 우리가 셋이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문을 닫을 때도 불을 끌 때도 웃음소리가 멎었을 때도 우리는 셋이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나는 29살이었고 강원도 인제 쪽에서 나고 자랐다. 산을 무서워하지 않는 편이었다. 오히려 익숙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벌목 현장 근처를 돌아다녔고 군복무도 산악부대였다. 그래서 그날 친구들이 산속 펜션은 좀 하고 머뭇거릴 때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괜찮아. 저쪽 라인은 사람 많이 안 다니지만 위험한 데는 아니야. 그 말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은 늦가을이었다. 첫눈이 내리기 직전 산은 아직 색을 완전히 놓지 못한 채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다. 공기가 유난히 눅눅했고 숨을 들이마시면 차가운 흙냄새와 오래된 낙엽 냄새가 동시에 올라왔다. 함께 간 친구는 2명이었다. 고등학교 동창인 민수,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재현. 민수는 겁이 많은 편이었다. 사소한 소리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타입. 반대로 재현은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귀신, 징조, 느낌 같은 걸 전부 웃어넘겼다. 그래서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펜션은 지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깊숙한 곳에 있었다. 차로 마지막 마을을 지나고 나서 비포장 도로를 15분쯤 더 들어가야 했다. 휴대폰 신호는 그때부터 점점 약해졌다.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네. 민수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 말에 재현이 웃었다. 야, 그래서 좋은 거지. 완전 힐링이잖아. 나는 웃지 않았다. 그때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압박감이 있었다. 산이 조용한 게 아니라 마치 소리를 삼키고 있다는 느낌. 펜션은 생각보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사진에서는 아늑해 보였지만 실제로 보니 벽에 나무는 색이 발해 있었고 창틀에는 검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관리인은 우리를 직접 맞이하지 않았다. 전화로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밤에는 밖에 나가지 마세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 말이 유난히 귀에 남았다. 왜요? 민수가 물었지만 관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안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나왔다. 난방은 꺼져 있었고 실내에는 오래 닫아둔 공간 특유의 습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짐을 풀고 고기를 굽고 술을 마셨다. 처음 몇 시간은 정말 평범했다. 웃고 떠들고 예전 이야기를 꺼내고. 하지만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부터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밖은 너무 조용했다.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마치 펜션 주변만 음소거된 것처럼. 야,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하냐? 민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재현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산이라 그렇지 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정도 깊이의 산은 완전히 조용해지지 않는다. 어디선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작은 동물이 움직이는 소리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다. 밤 11시쯤 민수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일어섰다. 펜션 구조상 화장실은 현관 쪽 복도를 지나야 했다. 민수는 문을 열며 말했다. 야, 누가 문 들이면 장난치지 마라. 누가 이 산속에서 장난을 쳐. 재현이 웃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민수가 문을 나간 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정상적인 걸음소리였다. 그런데 몇 초 지나자 속도가 느려졌다. 그리고 멈췄다. 그 뒤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야, 뭐하냐? 재현이 소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빨리 뛰지 않았다. 대신 몸이 무거워졌다. 복도 쪽으로 한 발짝 내리는 순간 문 너머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아주 느린 소리. 민수야?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철컥. 재현과 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민수의 신발만 현관에 그대로 놓인 채로.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더 이상 셋이 아니었다는 것을. 현관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다. 우리가 들어온 뒤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바람 소리도 없었고 누군가 드나든 기척도 없었다. 그런데 민수의 신발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가지런히 놓아둔 것처럼 현관 매트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야, 이거 뭐야? 재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항상 이성적이던 그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문틀에 기대서 있었다. 나는 신발을 내려다봤다. 민수는 항상 신발을 대충 벗어놓는 성격이었다. 뒤축이 접히거나 한 짝이 돌아가 있는 게 보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민수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 아닐까? 재현이 스스로를 설득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나는 현관문을 완전히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새 비린내와 젖은 흙냄새가 섞여 목 안쪽을 긁었다. 밖은 너무 어두웠다. 펜션 앞마당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한 공간이었지만 낮에는 분명 형태가 보이던 곳이었다. 지금은 손전등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들 정도였다. 민수야! 내가 크게 소리쳤다. 소리는 산으로 흡수되듯 금방 사라졌다. 메아리는 없었다. 이상했다. 이 정도 공간이면 반드시 울림이 돌아와야 했다. 형, 이거 뭔가 이상해. 재현이 낮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펜션 옆 숲을 향하고 있었다. 숲은 마치 검은 벽처럼 서 있었다. 나무 사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그때 숲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아주 느리게. 사람의 보폭보다 길고 짐승의 움직임보다는 규칙적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 그쪽으로 비쳤다. 빛은 나무 몇 그루를 비추고 그 뒤에서 완전히 끊겼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봤다. 무언가가 있었다. 봤어? 재현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철문이 아니라 나무문인데도 잠금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때부터 펜션 안에 공기가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점유하고 있던 공간이 이제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 마치 이곳이 본래 우리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듯이. 전화 해볼까? 재현이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통화 불가 표시만 떠 있었다. 아까는 그래도 한 칸 있었잖아. 지금은 없어. 나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유리에는 안에서 생긴 김이 서려 있었다. 그 김 위에 누군가 손으로 문지른 듯한 자국이 있었다. 문제는 그 자국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다. 손바닥 모양은 아니었다. 너무 길고 손가락 수가 맞지 않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커튼을 닫았다. 그 순간 펜션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위층 안 쓰는 거 아니었어? 재현이 속삭였다. 관리인은 분명 2층은 창고로만 사용한다고 했었다. 쿵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다. 마치 무거운 무언가가 바닥을 끌며 이동하는 소리. 나는 계단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계단은 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민수일 수도 있잖아, 재현이 말했다.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공포를 밀어내기 위한 주문 같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계단 첫 칸에 발을 올렸다. 그 순간 위에서 낮고 쉰 숨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숨소리였다. 하지만 너무 느렸고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민수야? 내 목소리는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계단 난간을 무언가가 스치는 소리가 났다. 나무가 긁히는 소리. 아까 복도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소리. 나는 한 발짝 더 올라갔다. 그리고 계단 중간에서 멈춰섰다. 위층 바닥에 물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천천히 계단을 타고 그 물은 맑지 않았다. 어둡고 점성이 있었다. 형, 그거 재현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야, 왜 이렇게 늦어? 민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억양이 이상했다. 말끝이 늘어지고 감정이 빠져 있었다. 문이 안 열려. 그 목소리는 바로 위에서 들렸다. 나는 계단을 더 올라가지 못했다. 몸이 본능적으로 민수야, 내려와. 내가 말했다. 한참의 침묵 후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 말이 끝나자 위층 바닥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계단 위쪽 어둠 속에서 형체가 움직였다.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하지만 자세가 이상했다. 어깨가 지나치게 처져 있었고 목이 앞으로 꺾여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불이 꺼졌다. 펜션 전체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재현의 숨이 갑자기 멎었다.
형. 그의 목소리는 내가 알던 재현의 것이 아니었다. 너무 작았고 너무 가까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분명 재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음색에는 사람이 긴장할 때 생기는 떨림도 공포에 질렸을 때의 숨막힘도 없었다. 너무 평평했다. 마치 누군가 흉내내듯 기억 속에서 꺼내 붙인 소리처럼. 재현? 나는 거의 숨을 참은 채 입술만 움직였다. 대답이 돌아오면 그게 무엇이든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바로 내 오른쪽 재현이 서 있었어야 할 위치였다. 바스락 옷감이 스치는 소리. 하지만 한 사람이 움직일 때 나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니었다. 너무 느리고 너무 가까웠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등 뒤에서 차가운 공기가 닿았다. 벽이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때 계단 위쪽에서 다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그 목소리는 아까보다 또렷했다. 사람이 말을 연습한 흔적이 있었다. 발음이 이상하게 정확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위쪽을 바라보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걸 본능히 알고 있었다. 형, 재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내 왼쪽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재현은 하나가 아니었다. 장난치지 마.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다. 지금 이러지 마. 불부터 찾자. 내 말에 어둠 속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숨에 가까웠다. 공기가 목구멍을 통과하며 마찰되는 소리. 나는 벽을 더듬으며 스위치가 있을 만한 위치를 찾았다.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닿았다. 스위치였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한 번에 눌렀다. 불이 켜졌다. 눈이 부셔서 잠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시야가 돌아왔을 때 내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계단도 복도도 거실도 텅 비어 있었다. 재현?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울렸다. 공간이 넓어진 느낌이었다. 나는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재현이 있던 자리에는 누군가 서 있었던 흔적조차 없었다. 바닥을 보았다. 발자국은 없었다. 물기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그 순간 등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너무 놀라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재현이 식탁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표정 없이. 어디 있었어? 내가 소리쳤다. 그제야 현실감이 조금 돌아왔다.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아주 느리게 한쪽으로 기울였다. 그 각도가 사람의 목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조금 넘어서 있었다. 재현. 그제야 그의 눈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초점이 없었다. 나를 보고 있지만 보지 않는 눈. 민수는? 내가 물었다. 말이 끝나자마자 재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위에 있어. 그는 짧게 말했다. 같이 가자. 그 말투는 너무 평온했다. 마치 라면 끓이자는 말처럼. 아니, 나는 즉시 말했다. 내 몸은 이미 뒷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 재현은 한 발짝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는 바닥에 닿지 않는 것처럼 가볍게 들렸다. 왜? 그가 물었다. 그 질문에는 의미가 없었다. 우린 셋이잖아.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주 짧은 순간 재현의 얼굴 위로 다른 표정이 겹쳐 보였다. 민수였다. 하지만 눈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둡게 꺼진 구멍처럼 보였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뒤돌아서 문으로 달려갔다. 손잡이를 잡고 힘껏 돌렸다. 열리지 않았다. 열어! 나는 소리쳤다. 등 뒤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하나, 둘, 셋 아니었다. 발소리의 수를 셀 수 없었다.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여러 목소리가 겹쳐 말했다. 나는 문을 두드리며 몸으로 밀었다. 그때 문 반대편에서 똑같은 힘으로 누군가가 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왜 데려갔어? 나는 소리쳤다. 그 질문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바로 귀 옆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먼저 들어온 애부터. 숨결이 귓바퀴를 스쳤다. 차가웠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공포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멀리 숲 쪽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일어나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넘어지고 긁히고 숨이 막혀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마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다. 경찰은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나는 내가 겪은 걸 있는 그대로 말했다. 그들은 펜션을 수색했다. 민수와 재현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펜션에는 우리 셋이 왔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다. 체크아웃 기록은 없었다. 그 펜션은 지금도 지도에 남아 있다. 하지만 후기에는 이상하게도 항상 한 줄이 반복된다. 사람 수를 정확히 세고 들어가세요. 나는 다시 그 산으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잠결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그 목소리는 항상 너무 친근하다. 마치 아직도 우리가 셋이라고 믿는 것처럼.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하늘은 그날 산에서 보았던 색과 너무 닮아 있었다. 탁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회색. 눈을 뜬 뒤로 한동안 나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는 감각이 몸에서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간호사는 내가 혼잣말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잠결에 누군가에게 대답을 하고 사과를 하고 숫자를 세다가 갑자기 멈춘다고. 나는 기억하지 못했다. 정확히는 기억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펜션 근처에서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내 진술 외에 민수와 재현이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내가 혼자 도착하는 장면만 남아 있었다. 기억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형사는 나를 똑바로 보지 않고 말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안심처럼 들렸다. 퇴원 후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도시 외곽, 산과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적어도 사람이 있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다. 정말로 아무 일도. 그래서 나는 모든 게 끝났다고 믿기로 했다. 하지만 밤이 문제였다.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항상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현관 앞, 가지런히 놓인 신발, 그리고 누군가가 숫자를 세는 소리. 하나. 그 소리는 내 머릿속이 아니라 방 안에서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아무도 없었다. 문도 창문도 정상적이었다. 그런데 내 방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다. 맨발 자국이었다. 크기는 민수의 것과 비슷했다. 나는 그날 이후 불을 끄지 못했다. 낮에도 커튼을 열지 않았다. 어둠이 아니라 공간이 무서웠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그 펜션 말입니다. 과거 기록을 조금 찾았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 펜션은 원래 숙박시설이 아니었다. 20년 전 그 자리는 산림관리소 겸 임시 숙소였다. 겨울철 산에서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 수색 인원들이 머물던 곳. 그리고 기록상으로만 남은 사건 하나. 눈보라가 심했던 어느 해 수색 인원 3명이 하룻밤 사이 모두 사라졌다. 현장에는 신발만 남아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3명.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펜션 홈페이지를 다시 열었다. 후기를 하나하나 읽었다. 별점은 대부분 높았다. 조용하고 좋았어요. 힐링의 최고. 그런데 아주 가끔 삭제되지 않고 남은 이상한 후기들이 있었다. 밤에 사람 수가 달라집니다. 혼자 왔는데 아침엔 둘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후기. 들어갈 때 몇 명인지 정확히 기억하세요. 나올 때는 세지 마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왜 나올 때는 세지 말라는 걸까? 그 답은 곧 찾아왔다. 그날 새벽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있을 시간. 툭툭툭 천천히 방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노크 소리. 3번. 규칙적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미동도 하지 못했다. 문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열어줘. 재현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밖에 있어. 이번엔 민수의 목소리. 춥다.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문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잠겨 있었다. 분명히
하지만 손잡이는 계속 움직였다. 이제 셋이잖아. 여러 목소리가 겹쳐 말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방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냐?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아빠, 나오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거실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정적. 나는 떨리는 다리로 방을 나섰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의 신발만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야 알았다. 그것들은 장소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었다. 숫자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셋이 되면 하나를 데려가고 다시 셋이 되면 또 하나를. 그래서 나올 때 세지 말라는 거였다. 세는 순간 부족한 숫자를 채우러 온다. 나는 그날 새벽집을 나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정하지 않은 채 사람이 많은 곳으로, 불이 많은 곳으로, 그리고 다짐했다. 절대 숫자를 세지 않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이미 내 안에 숫자를 남겨두었다는 거였다. 집을 나온 뒤로 나는 의도적으로 사람 속에 섞여 살았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찜질방, 심야 영화관, 사람이 붐비는 고속버스 터미널.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없앴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숫자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셈이 되지 않는 곳. 하지만 그건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가끔 공간이 비어 보일 때가 있었다. 지하철 객차에서 분명 10,000원이었는데 한순간 내 주변만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면 귀가 울리고 누군가 내 옆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나 부족해. 나는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새는 행위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나는 민수의 누나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경찰에서 내 번호를 알려줬다고 했다. 혹시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 전화 너머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절반쯤 무너져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길어지자 그녀가 말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사람 수를 세는 거, 특히 잠자기 전에. 어릴 때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민수는 항상 인원수를 확인했다고 했다. 하나라도 틀리면 불안해했어. 꼭 맞아야 잤거든. 그 말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연결됐다. 펜션에서 민수는 우리가 몇 명인지 여러 번 확인했었다. 우리 셋 맞지? 아까도 셋이었지? 나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날 밤 민수가 먼저 숫자를 꺼낸 것이다. 전화가 끊긴 뒤 나는 노트 하나를 샀다. 그리고 기억나는 모든 장면을 적기 시작했다. 펜션의 구조, 소리, 말들. 특히 그것들이 반응했던 순간들. 공통점은 항상 확인이었다. 부를 때, 볼 때, 숫자를 의식할 때. 나는 한 가지 가설에 도달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관계와 역할을 차지한다. 친구, 가족, 동료. 빈자리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역할로 스며든다. 그래서 목소리가 익숙했고 표정이 어설펐다. 완전히 흉내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며칠 후 나는 다시 강원도로 향했다. 도망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펜션이 아니라 그 아래 마을, 거기서 오래 산 노인을 만났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또 셋이었구먼.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옛날부터 그 산은 그래. 사람이 셋 모이면 하나를 빼앗아. 왜 하필 셋이죠? 내 질문에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셋은 경계야. 혼자와 여럿 사이, 안과 밖 사이. 둘이면 서로 확인해 줄 수 있고 넷이면 헷갈려. 근데 셋은, 노인은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였다. 하나가 항상 남아. 그날 밤 나는 마을 여관에서 잤다. 잠들기 전 나는 일부러 아무것도 세지 않았다. 호흡도, 사람도, 시간도. 그런데 새벽녘 누군가 내 옆에 누웠다는 감각이 들었다. 체온이 있었다. 이번엔 어디까지 갈까? 그 목소리는 내 것이었다.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눈을 뜨면 확인이 된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미 혼자야. 그 순간 그 체온이 아주 조금 떨어졌다. 그리고 멀어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관방에는 나 혼자였다. 하지만 거울 속에서 내 눈동자가 아주 잠깐 셋으로 겹쳐 보였다. 나는 이제 안다. 이 이야기가 끝나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셋이 아닌 상태로 그곳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세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다시 그 산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도망이 아니라 확인을 끝내기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절대 셋이 되지 않기 위해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다. 연락도 하지 않았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혼자라는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야 했다. 문제는 내가 정말로 혼자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전보다 더 좁아 보였다. 비포장 도로의 자갈 소리는 마치 누군가 뒤에서 같은 속도로 밟고 따라오는 것처럼 겹쳐 들렸다. 나는 룸미러를 보지 않았다. 보는 순간 확인이 된다. 차를 세우고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지점에서 갑자기 귀가 먹먹해졌다. 소리가 안으로 접히는 느낌. 그때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하나,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술을 세게 될 것 같았다. 펜션은 그대로였다. 문도 창도 외벽에 얼룩도. 하지만 주변이 달랐다. 새가 없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지 않았다. 환경이 숨을 참고 있었다. 문 앞에 섰을 때 현관 바닥에 세 켤레의 신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아래로 내리지 않았다. 보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열쇠는 여전히 문 위에 숨겨져 있었다. 그 사실이 가장 끔찍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을 열자 안에서 미지근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 나는 혼자다라고 속으로 반복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불을 켜면 공간이 나뉜다. 나뉘는 순간 역할이 생긴다. 거실 한가운데에 섰을 때 내 등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놀라지 않았다. 놀라면 반응이 되고 반응은 존재를 준다. 왔네. 그 목소리는 여러 겹이었다. 민수, 재현, 그리고 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계단 쪽에서 무언가 내려오는 기척이 났다. 발소리는 없었다. 대신 계단 난간이 천천히 흔들렸다. 3시 되면 끝난다고 했잖아. 그것들이 말했다. 그래서 혼자 왔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아니, 그 말이 동시에 들렸다. 너는 이미 둘이야.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하나 더 있는 느낌. 마치 내 호흡 뒤에 다른 리듬이 겹쳐 있는 것처럼 나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심장 박동은 하나였다. 그때 바닥에 물기가 번졌다. 계단에서부터 거실로. 그 물은 내 발밑에서 멈췄다. 그리고 내 그림자가 둘로 갈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보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는다. 너희가 원하는 건 숫자가 아니지. 나는 말했다. 확인받는 거야. 잠시 정적. 그 정적이 길어질수록 공간이 불안해했다. 벽이 아주 미세하게 울렸다. 누군가 부르고 세고 확인해줘야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내 말에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래서 가족을 흉내내고 친구를 흉내내고. 계단에서 무언가 멈췄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나는 세지 않겠다. 그 순간 집 전체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 불이 스스로 켜졌다. 거실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민수, 재현, 그리고 나와 똑같은 얼굴 하나. 그 셋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골라. 그것들이 말했다. 누가 남을지.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틀렸어. 나는 말했다. 선택하는 순간 셋이 돼. 그리고 나는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도망치듯 아니라 끝을 정하듯이. 같이 가! 뒤에서 외쳤다. 아니, 나는 문손잡이를 잡아 나는 확인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점점 겹치며 무너졌다. 밖은 해가 떠 있었다. 아주 정상적인 아침이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건 새는 행위니까. 산을 내려오면서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누군가 사라진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가 떼어낸 느낌. 하지만 완전히 끝났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서 사람 하나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얼굴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산 아래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사람을 나는 끝내 확인하지 않았다. 얼굴을 보지 않았고 몇 살인지도 누구인지도 묻지 않았다. 그저 사람이라는 형태만 인식했을 뿐이다. 그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손을 흔들지도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저 거기에 있었다. 마치 이제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시선을 돌리고 마을 쪽으로 걸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하나 들렸다.
하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발소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마을로 내려온 뒤 나는 바로 도시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삶에는 몇 가지 규칙이 생겼다. 첫째, 사람 수를 의식하지 않는다. 모임에서도 누가 왔는지 확인하지 않고 누가 먼저 갔는지도 세지 않는다. 사진을 찍을 때도 렌즈 너머로 인원 확인을 하지 않는다. 둘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필요하면 눈을 보고 말한다. 부르는 순간 관계가 고정되고 역할이 생긴다. 셋째, 혼자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혼자라는 말은 숫자를 확정한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악몽은 사라졌다. 문 두드리는 소리도 숫자를 세는 소리도 나는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후배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선배님, 우리 팀 몇 명인지 아세요? 그 순간 테이블 위의 소음이 사라졌다. 사람들의 얼굴이 잠깐 겹쳐 보였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중요해? 그 말에 누군가 당황했고 누군가는 웃어 넘겼다.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이상했다. 내 어깨 뒤에 아주 희미하게 그림자 하나가 겹쳐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고 신발을 벗었다. 현관에는 내 신발 하나만 놓여 있었다. 나는 그걸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냥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당신에게 하는 이유는 하나다. 무섭게 하려는 것도 경고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기억해달라는 것이다. 어느 날 어디선가 이상하게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산속 펜션이든 빈집이든 밤의 지하철이든 그때 사람 수를 세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 익숙한 목소리가 당신을 부른다면 확인하지 마라. 그것들은 불리는 순간 당신의 관계가 되고 관계가 되는 순간 자리를 요구한다. 나는 아직도 가끔 느낀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잠깐 공간이 비는 감각을. 그럴 때면 나는 숨을 고르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공백은 조용히 지나간다.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나는 끝까지 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넘긴다. 당신이 읽는 순간 우리는 몇 명이었을까?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